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의 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학회 2020년 봄철학술대회 방송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한국방송협회가 후원하는 세션이고요. 방송 콘텐츠가 이제 어떤 길을 좀 잃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복면 세미나 받아가지고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름이라도 쓸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이렇게 무명의 인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독특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세미나 발제와 토론을 맡은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MBC의 김유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로 이런 콘텐츠에 다 전문가들만 모이셨는데요. 노동열 선생님 나오셨고요. 성수대 HB 닐슨의 황성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의 최은경 선생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익은 선생님, 중앙대학교의 김수정 선생님. 네,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하고 토론할 텐데요. 발표는 MBC의 전문 연구위원으로 이직하시는 김유정 선생님이신데, 제목은 플랫폼 시대의 방송 콘텐츠 진흥 방향성과 제도에 대한 고찰, 그리고 특히 이제 드라마 제작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걸 발표했어요. 저도 어저께 좀 읽어봤는데 요즘 사실은 이런 세미나 하고 하면 다들 이제 개조식으로 하던가 또는 아무래도 현실 가까운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파워포인트만 하고 마는데 그래도 풀텍스트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으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지호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 이거 회사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2시 20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제를 미안하지만 이게 이제 내용이 양적 어떤 개량적인 내용과 질적인 인터뷰 내용이 섞여 있어서 사실 이거 20분 만에 발표하라는 건 제가 그때 좀 너무 무리지만 20분에서 뭐 길어야 5분 더 나머지 선생님들 이제 토론 한 7분씩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토론하시면 제가 보기에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가셔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정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이어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과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토론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거칠고 지금 발제집에 최종본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선생님들 말씀 나누실 때 그냥 어떤 화두가 되는 이야기들 또 아니고 그러면서도 또 지금 현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신문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킹덤 이런 게 뭐 에미상에 출품됐다, 후보에 아직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목이 되게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와 또 더불어서 또 시청률이 좋아도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편당 적자율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전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기사들을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시청률이 아주 저조했던 드라마들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뭐 비상의 시기를 넘어서 지금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상파에만 또 국한된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의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드라마 제작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가장 처음으로 야기했던, 물론 내부와 그런 어떤 내부적인 변화 요인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두 번에 걸친 외부의 어떤 충격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1년도에 도입됐던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비율 규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제작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모두 내부화시키고 또 가치 사슬 단계들을 모두 수직적으로 결합했던 어떤 지상파 방송의 이러한 부분들을 외적으로 그 방송사의 외부로 제작 환경을 좀 넓히고 거기에 어떤 요소 간의 이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던 사실 노동력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장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송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외연을 넓혀갔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작 시스템과 그리고 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제작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재생산 구조에 있어서는 계속 와해의 길을 갔던 어떤 이유, 외부적인 이유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시청률이 높은 우리가 좀 다 아는 동백꽃이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청률 높은 드라마들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실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보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드라마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러닝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제작한 드라마의 그 러닝타임입니다. 그것을 총 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들어갔던 제작비의 총 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금 2018년도는 이게 지금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재구성을 한 것인데 3, 4만 이걸 별도로 집계를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자체 제작 드라마의 러닝타임과 투입 제작비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주 제작 드라마의 경우에는 러닝타임은 조금 늘었지만 제작비는 또 크게 줄고 그래서 2015년도 수준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 러닝타임은 조금 늘었지만 제작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고비용의 드라마들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들은 제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드라마 제작 경험이 있는 PP들, CJ를 포함한 이러한 그 PP들의 경우를 한번 보면 총 합으로 봤을 때 러닝타임, 그러니까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을 모두 합한 러닝타임을 봤을 때 모두 감소하고 있는 특히 자체 제작은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합으로 보면 제작비는 늘고 있지만 편수는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위당 들어가는 제작비를 늘리고 있는 고비용의 제작 규모가 큰 콘텐츠들로 드라마 제작을 이들 방송 PP들은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외주 제작 시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0억 이상의 2018년도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제작사는 49개입니다. 거의 숫자로 하면 2.7% 정도 있고요. 이거 매출로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66.8%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30억 달러 이상, 30억 원으로 완화시키면 이거는 85.6%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회의자들이라든지 생산 요소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이 참여하는 조직들이 참여하는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상호작용으로 이 시장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들의 시장 행위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어떠한 또 행위를 할 수 없느냐 이러한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제도적인 설계와 시장 구조가
이들의 전략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이들이 어떠한 전략적인 그 선택에 맞는 결과를 충분히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느냐, 과연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지상파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의 제작 생태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에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용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업자들은 모두 프로그램의 어떤 얼마만큼 그 비용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은 가능한 한 늘리는, 그리고 그 와중에서의 그 위험은 가능한 한 분산시키고 싶은 시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더 그 위험의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드라마 제작, 특히 드라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선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불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의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수요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재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위험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분산시킬 것인가, 내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과연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이 전체의 제작 과정과 이러한 산업 전체를 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그 드라마 제작 시장의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시장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무한정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한 한 이 위험 부담이 능력이 있다. 예전에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그랬던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의 회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지원시킬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얼마만큼 지원시켜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장 전체로 본다면 이것을 가장 잘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위험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이것을 부담시키는 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아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지금 단계들의 가치사를 단계가 있는데, 어떠한 시장형이냐, 이것이 기획이냐, 제작이냐, 전송이냐, 유통이냐, 이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 안에서의 행위자들의 위험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단계에 있는 시장 행위자들이 누구냐, 얼마나 규모가 많으냐,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여기에 어떠한 생산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간략하지만 요즘에 가장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이종관 박사님이 만드신 그런 어떤 표였는데, 이거를 제가 좀 변형을 시켰어요.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에 365 저희로서는 그래도 마니아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미시에서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이게 기획기간, 정말 기획기간, 기획 PD가 붙어서 작가와 작업을 한 시간이 1년 1개월. 이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보다도 굉장히 적은 기간이었고, 많은 경우에는 3년까지 기간이 투여됩니다. 그거는 굉장한 비용이 투여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전과 달리 외주 제작사뿐만 아니라 드라마 투자사들까지도, 여기서 제가 드라마 투자사라고 하는 거는 제이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시장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걸로 썼습니다. 이렇고 여기에는 단순히 이종관 박사님은 이 당시에 이 표에서 인적 요소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지금 자본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작, 전송, 유통 전체 단계에 있어서의 지속적으로 행위자들이 달라지고 있고 투입되는 요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어떤 위험 관리가, 여기서 활동하는 시장 행위자들의 위험 관리 행위가 과연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 기간이 짧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PC에서 외주 제작자 실제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상파 방송사, 종편, 그리고 일반 PP니까 이걸 CJ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주 제작사.
그래서 단계별로 이들에게 어떤 그 질문을 하는 질적 자료를 한번 드라마만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위험 감수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작사 선정에 있어서도 예전과 달리 이들은 전환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만큼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가, 좋은 경제 제작사를 잡을 것이냐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행위자들의 증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방송사업들의 협상력을 굉장히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이렇게 그 트집을 절만하게 있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기회가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택하는 여러 가지의 방송사들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들, 많은 경우에 사실 외부에서 듣는 얘기를 기획을 많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획을 많이 해서 할 경우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비용이 또 투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상파들의 경우에는 제작 편수를 계속 줄이고 슬롯을 없앴다가 다시 또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들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다시 위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딜레마인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제작 과정에서 또 본다면 중요한 것은 권리 귀속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제작사에게 폐해 판매권이 계속 귀속되는 사례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이제 수익 구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투여하는 제작비가 늘지 않는, 왜냐하면 이들의 그 방송사업자들의 제작비를 늘릴 수 있는 확장성을 주는 광고 매출이 계속 시장이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제작비 중에 이들이 예전과 같은 제작비를 투여해도 그것의 비중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위험을 제작비를 댐으로써 후속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후속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그냥 거래 상대방에게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그것을 계약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들에게는 남는 것은 손실뿐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은 제작에 성공했을 때 이 얘기고, 사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을 제작비를 투여한 방송사에게 모든 위험은 전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질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종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일부만의 제작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액을 투자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은 제작비 지급 방식이라든지 수익 배분, 그러니까 수익 배분도 사실 말하자면 수익을 나누는 것이라고, 넌 얼마나 써? 나는 이만큼 내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조정이 되는 그 지점에서 수익 배분이라는 걸 발생을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 권리라고 하는 것이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제작사에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방송사가 리스크를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도에 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거는 어떤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수익 구조를 제가 조금 따와서 이걸 좀 변형을 시켰는데, 이것을 보시면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모델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제작사로서는 여기서 어떤 성공을 해도 여기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협찬이나 이런 걸로 수익을 하는 것이고, 지상파들의 경우에는 지상파나 방송사들은 여기에서 수익을 내면 좋은데, 사실 이 정도의 제작비가 이렇게 전통적인 모델을 할 정도라는 것은 제작비가 작기 때문에 이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사가 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사실 점점 방송사의 그 포션은 같은 제작비로도 계속 줄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투자사까지 참여하고, 이 모델의 경우에는 사실 영화 제작사,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제작비는 계속 늘어나지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위험을 분산시킬 행위자는 굉장히 늘어나지만, 이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드라마 시장에 있어서 과연 지상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너희들은 이제 그게 힘들다고 하니까 제작을 아예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이 어떤 방송사들로서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이용자 시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과연 답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바라바시가 얘기했던 여기에서의 그 노드의 어떤 링크스의 분포가 명함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하나의 대표값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사회나 자연의 네트워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대부분의 노드들이 굉장히 소수의 링크를 가지고 있지만 선호적인 연결에서 만들어지는 링크의 어떤 불균형적인 어떤 분포 현상,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여기에서 그렇게 다수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허브의 존재를 여기서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허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데 이 허브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허브들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동적인 작동과 경고성과 어떤 외부의 오류, 내부에서의 오류, 외부에서의 공격에서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용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드라마들 아주 짧게 최근 4월에 한 달 동안에 방영됐던 것들을 이용자 수를 기존 개인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페어마다 중복되는 시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복 이용자 수들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분집과 연결의 강도, 이 지금 선의 굵기는 연결의 강도를 얘기해요. 얼마만큼 많은 중복 이용자 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된 지금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입니다. 파란색은 비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연한 차이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시청자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보는, 제가 이거를 무슨 어떤 열을 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들만을 넣고 돌린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위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지상파와 비지상파 드라마 간의 거리보다는 지상파 군끼리, 비지상파 군끼리의 거리가 가깝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연결 강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청자분이 같지 않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차별적인 어떠한 제작의 시장에 있어서 드라마의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세계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어요. 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연결 강도가 많다거나 또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링크수가 많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쪽에 일일 드라마, KBS 그리고 뭐 주말 드라마 이러한 것들이 링크수가 많아요. 그리고 연결 강도도 높아요. 이 얘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가 전체의 드라마 제작 시장에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저희로서는 많이 수익을 내는 아주 척경인데 그러한 것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시청률이 낮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비가 적게 투여되는 것들이 이러한 드라마의 시청자들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허브로서의 비지상파 제작 시장과 제작 허브들과 그다음에 지상파의 제작 허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의 드라마 제작 시장에서 또 이용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들의 복수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지금 형해화되어가는 지상파의 제작 시스템 이러한 것을 과연 이걸 지상파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전체의 드라마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이것을 계속 이렇게 부과해 가면서 드라마 제작 시장의 생산 요소들의 다양한 사실 생산 요소들에 있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에 있어서 다양한 그게 존재하죠. 위계가 존재하죠. 과연 A급의 생산 요소들만 계속 활용되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과연 이런 A급이라고 하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A급이 아니고 계속 여러 번의 제작 경험과 이러한 것을 하면서 A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지금 제작의 생태계는 지금 형이하다는 지상파 방송의 제작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방안인데 저는 어떤 부분, 외주 제작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광고 시장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 제도적인 설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은 재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제작 요소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드머니가 된다는 것에서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상파의 제작 허브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키우는, 그리고 그것의 지원이 이들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러한 특혜가 아니라 이것은 제작 생태계 전체를 위한 마치 우리가 전에 91년도에 외주 제작 시장 그것의 편성 비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처럼 어떠한 조금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상파 방송의 어떤 제작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작 생태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마이크를 이쪽에 양쪽에 하나씩만 더 갖다 주세요. 이거 마이크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도 빨리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이당 교육성이 굉장히 높으신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셨어요. 최근에 KBS나 또는 JTBC 드라마 프로그램이 0%였다, 그런 충격이라는 얘기 있었고,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면 드라마를 제작해서 잘 돼도 손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드라마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드라마 제작을 하지 않으면 CPS라고 하잖아요. 사업자들에게 컨텐츠를 양도해서 또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드라마도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꼭 광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률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드라마는. 그래서 이것이 지상파 방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도전 교수님 중에 계시네. 김희원 선생님이 말씀을 빨리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도전 교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잘들 배워보기를 원하고, 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노동열 교수님과 홍상현 박사님, 여기 최현 선생님 다 전문가들이신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 처음 토론하실 때 한 7분 정도만 주시면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 하실 기회를 한 번 라운드업 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열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부상 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옵니다. 이제 오늘 오니까 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게, 그리고 오랜만에 참 좋은 발표 이렇게 들으면서 서영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역시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내용밖에는 없는 이런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또 홀가분하게 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되게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간결하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변화가 아직도 이제 어떤 정착력에 다다라 있지 않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주 급격하게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 당국이나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방송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사실 잘 감을 잡지 못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 기대감을 갖고 이제 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부부의 세계 같은 게 28.4%, 28%가 넘어서 이 방송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흑자 전환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지금 그 BBC 드라마를 후속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JTBC가 또 아직도 이제 드라마를 투자해서 만들고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게 흑자 전환이라는 게 과연 누구의 문제고 가능하기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외주 제작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방송 환경 그 자체의 아주 뿌리 깊은 문제에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 발표문을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인재라는 단어고요. 인적 그 요소라고 이제 그 논문에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자본 요소라고 하는 자본,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방송 환경을 지금 이 시점까지 변화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91년도 외주제약 정책, 외주 정책이라는 게 시작이 됐을 때만 해도 모든 시설과 모든 자본과 모든 인적 요소는 다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가장 큰 이제 동기가 되는 부분이 이 방송 환경이 변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게 종편이 생기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웹 PD가 독립을 한다라는 건 프리랜서로 나가서 작품을 만든 그 완성품을 또 지상파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경쟁 요소가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이라는 게 생기면서 잘하는 PD들이 이 플랫폼을 바꿔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요소를 뺏기게 되면 그 뺏긴 인적 자원이 우리한테 다시 작품을 가져오는 그 순환 구조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적 요소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션에 대한 이미지나 뭐 주목도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의 흐름인데요. 그동안은 방송사에서 거의 한 80%의 제작비를 냈기 때문에 외주 정책이 시작되고도 큰 혼란이 있지는 않았는데 태양의 후예죠. 태양의 후예 이후부터 중국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방송사에서 제작비를 받지 않아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외주 제작사들이 엄청나게 그 역량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고 볼륨도 키워나가고, 그리고 방송사하고 협상력에서 우위에서는 이제 제작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도 정도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시불식간에 플랫폼이나 OTT, 넷플릭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외부 경쟁자가 진입을 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을 의뢰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제작사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도 지상파 플랫폼을 떠나서도 훨씬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품이 있어 보이는 그 플랫폼이 생기면서 지상파의 경쟁력이라는 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완제품 구매 시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완제품 구매 시장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제작사들도 약간의 혼란을 마지막으로 겪고 있는 거고, 지상파는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지상파 방송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잃는 어떤 전략적인 실패를 계속해 가는 과정 속에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상파에서 결국은 생존의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드라마라는 작품을 통해서 생태계라는 걸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인적 자원, 인적 요소라는 것과 자본 요소와 플랫폼이라는 세 개의 단어로 이 드라마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으로 이전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지금 외주 비율이나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일 정도로 사실은 규제가 지금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규제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주어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방송산업 규제 제도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 산업으로서의 이해를 좀 해주고 산업에 종사하는 플레이어들이 잘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지상파 그 방송사 자체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건 너무 시장 변화에 좀 둔감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략적인 부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변화를 조금 더 선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선도해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상파 방송사나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또 민영방송사나 그리고 지상파 그 지방 계열사들 가서 특강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예전 시장 구조를 너무 그리워하는 그 뉘앙스를 너무나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 시장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라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라는 그 향수도 아니고 예전에 방송 구조가 상당히 좋았던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 각자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향수에 대한 조금 이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하려는 노력 부분으로 인식을 좀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그거네요. 변화하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주 급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뒤처진 시장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방송 산업과 지상파라는 그 안에 로컬 산업 자체가 이 글로벌 변해가고 있는 방송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 역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산업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서 지상파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OTT라는 경쟁자는 사실 대한민국 방송산업에서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버거운 상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브가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까? 디즈니 플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어디 그것도 부산이었는데 특강을 하러 왔는데 그 안에 그 넷플릭스 그 종사자가 계셨어요. 외국인인데 제가 열심히 발표를 했죠. 웨이브는 넷플릭스를 이길 수 없다. 전략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넷플릭스 그 종사자가 손을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니네 넷플릭스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니네들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니네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넷플릭스하고 니네는 협조를 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제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넷플릭스를 이긴다는 표현을 하느냐. 좀 뜨끔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적 표현에서 이긴다, 뭐 극복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넷플릭스를 극복하기는 사실 어려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통이나 문화부나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방송산업이라는 걸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좀 더 시원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잘 표현하는 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방송산업에서는 새롭게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그게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생태계라는 표현일 텐데, 광고 시장을 늘리는 것,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발생시키고 각각의 사업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예. 네, 사실은 지금 노동현 선생님 말씀을 한참 더 듣고 싶을 때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집단의 형식을 만들어서 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하고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이어서 우리 그 시청자들, 이용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지니스의 우리 황선 선생님 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해오는 황선입니다. 저한테 기대하시는 자료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전에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제본의 제목이나 우리 토론의 제목이 방송 콘텐츠인데, 사실은 이 말은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통 통로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이 나간다라는 전제를 두고 콘텐츠라고 하신 건데,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다 TV 쪽에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건 방송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 제목은 콘텐츠였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방송의 위기는 결국 TV의 위기인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방송의 위기는 TV의 위기와 등치시켜 놓으신 것들을 전제해 두신 상태에서 나머지 거의 논의들은 다 빠져나가시거든요. 만약에 TV에서 나갔던 프로그램에 붙어있는 광고가 PC나 모바일에서 나갔을 때도 TV 쪽으로 혼선이 될 수 있다면 왜 디지털 매체한테 TV가 밀려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차원에서 결합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용어상으로는 방송 콘텐츠라는 용어를 쓰면서 토론회나 규제 당국이 쓰는 말들은 다 방송 프로그램이거든요. 결국 방송은 TV에 갇혀 있고 방송이 TV에 갇혀있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제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학회에 나오면 제가 그 뒤에 토론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이 노동요 교수님인데 하필이면 또 뒤에 붙어가지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를 지금 하다가 멘붕이 살짝 와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TV 시청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시청이 아니라 공동 시청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청인데 이게 깨지질 않고 있거든요. 많이 깨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위 하는 드라마는 여기 나와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중에서 젊은 층이라고 해서 방송사가 많이 보시는 2049 시청률이 제일 높은 드라마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V 안에서 시청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특정 타겟을 위해서 만든 드라마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정생활이 늘어나서 홈체험이 그 안에서 홈빵이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 상품이 늘어난다는 전망은 다 하시는데 방송 프로그램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 이제 부부의 세계가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는 애를 재워놓고 같이 봐서 부부들끼리 같이 보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순간 방송사가 잊어버린 거 아닐까, 제작사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TV라고 하는 체계 자체는 아직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이 가지는 영향도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반박 가능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TV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위드 코로나 시기로 계속 가실 텐데 그러면 얘하고 같이 살 때 제일 큰 건 대외 활동이 감소일 거고 그러면 가정 시청률이 늘 거거든요. 그럼 가족이 빨리 들어와서 TV 프로그램 한두 개를 보는데 그게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동요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OTT 말씀을 주셔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OTT와 방송 실시간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런 비유를 잘 쓰는 편인데 실시간은 주식이고 OTT는 간식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간식 먹고 그냥 다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댁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을 1시간 정도도 볼 여유가 없어서 주말에 몰아보는 게 과연 괜찮은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까 노 교수님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치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선진적이고 첨단의 삶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TV로 그걸 봤는데 어제 그걸 봤어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잉여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되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규제하고 같이 생각을 되는 게, 최근에 많이 회자되셨던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저는 끝까지 못 봤습니다.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이거를 TV를 통해서 봐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못해서 진짜 꾹 참고 휴대폰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못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 건 맞고요. 킹덤도 마찬가지로 좋은 컨텐츠인 건 맞는데, 이게 TV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표현 수익까지 하나도 만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실 때는 그 규제의 틀들을 다 걷어내신 다음에 넷플릭스처럼 왜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콘텐츠를 혼동해서 쓰시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 이슈나 내용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이거의 용도와 저거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시장이라면 명확하게 구분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아쉬운 거 두 가지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방송사에서 제일 크게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건 드라마가 아니고 예능이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슈티치처럼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능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화제력이 좋아진 이유는 오랫동안 같은 출연진이 계속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은 아직까지 시즌제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시즌제를 하시겠다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방송사의 노력이 아니라 OTT하고의 계약 관계에서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즌제 드라마는 방송사의 자산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왕자의 게임 HBO를 끌고 가는 것처럼 굉장히 큰 자산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드라마 자산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 외부에다가 만들어서 다양하게 제작해서 던져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약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계속 가져오다 보니까 아주 작은 사고에도 굉장히 크게 혼동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가질 수 있는 부가시장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가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보면 방송사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 않으셨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발하는 도중에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실 거기 때문에 안 하셨던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즌이든 어떻게든 장기적으로는 끌어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드라마를 다시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디 나가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저희 회사인 본사 쪽에 있는 친구가 넷플릭스에서 프렌즈를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애랑 같이 프렌즈를 같이 보는데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식당에서 저렇게 줄이 긴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한참을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방을 하시는 거나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실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게 지금 발제자가 어떤 소위 말하는 티시스를 던졌는데 토론자들이 또 본인들의 티시스를 계속 던져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귀한 것들 얘기들이에요. 귀한 것들을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사설로 유튜브를 하나 나중에 열어서 이분들을 이제 모신 다음에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최은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네. 눈리는 데가 없어서. 아, 네. 그쵸. 토론과 발제까지 즐겁게 너무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정말 죄송하게 안내를 하는 것 보면 아마 토론 끝나고 조금 자리를 다음에 라이브 하는 거 해놓으시고 연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짧고 굵게 좀 정리했습니다. 발제에 대한 그 토론 명단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코멘트가 겹치지 않을까를 저도 제일 고민을 하다가 정리한 딱 3가지고요.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주시는 우리 방송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 실제 시청자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의 가지고 있던 편성물들이 이제 드라마 편성을 월화 드라마들을 잠시 쉰다라는 지상파 방송사 SBS였나요? 그런 경우들처럼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면 덜컥하기도 합니다. 월화 기대하고 항상 있었는데 다음은 또 뭘까? 또 수목 이렇게 편성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특히 드라마라고 하는 활동 시간대. 근데 그런 입장이라면 시청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조금 더 이 본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매체 환경에서 시청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는 실제 컨텐츠 소비 결정할 때 요인이 CI가 아니라 컨텐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내가 7번이기 때문에 11번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도 높여서 보던 때가 아니라 재밌으니까 그 컨텐츠가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본방을 놓치면 충분히 다른 플랫폼과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접근성이 장벽이 비용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너무 당연한 거에 대한 지각 변동 자체가 문제 제기의 근본적인 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런 밀레니얼 세대나 뭐 Z세대라고 하고 또 실버 세대라고 하는 이제는 CI에 대한 충성도 자체가 이제는 다 성이 무너져 버렸고 컨텐츠 자체에 대한 소비나 선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져갔는데 조금만 더 10년, 20년 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갭조차도 곧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봐도 모바일 통해서 이런 태블릿 통해서랑 원하시는 TV조선 트로트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러다가 다시 아까 말씀하신 KBS 저녁에 하고 있는 드라마 TV 채널 보시는 분들 많고요. 좀 다양한 OTT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남까지 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직을 하게 된 거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골로 가는 학교 앞에 이제 식당에 어르신분들 얘기하시면 넷플릭스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TV에서 보고 싶은 거 계속 못 보는 경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나 관련한 OTT를 자녀분들이 이렇게 싼 통신 요금으로 해서 연결해줘서 본다는 분 그거 서로 자랑하시는 분들 너무 자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서울공화국에만 있으면서 서울 컨텐츠만 굉장히 바쁜 도시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OTT 생활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내가 컨텐츠가 좋아하면 그걸 어떻게 억세스하고 소비할지에 대해서는 그 장벽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실제 방송사 입장에서라면 사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수신료, 재원구조 확대나 정치적인 독립 다 중요한 이슈이지만 좀 더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사가 위기감을 좀 더 실감하고 그런 어떤 냉정한 변화를 직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같은 연장선상이라면 실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까 황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스낵만 먹는 거 불량식품 맛있고 단짠 좋은데요. 때로는 정말 집밥이 그리운 것처럼 웰메이드로 잘 만든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온 컨텐츠들을 지상파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종편 출범한 이후로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전히 지상파가 굳건하게 하나의 스탠스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지지하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상파를 대신하고 있는 어쩌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상파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더 지상파, 과거 지상파보다 더 공익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TVN이나 JTBC에서 봐야 된다는 게 때로는 안타까운. 그래서 드라마 부분만 얘기해도 뭐 미생이나 응답하라나 슬기로운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렇게 웰메이드된 잘된 것도 소장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컨텐츠들을 오히려 지상파가 아닌 비지상파에서 점점 봐야 된다는 것 역시 지상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를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컨텐츠. 니즈는 분명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굉장히 간절하고 크고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한계들에 의해서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영역에 대한 간격을 그렇다고 상업방송사들이 계속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또 오히려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회의적이라면
계속해서 좀 더 일찍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과 오히려 돌파구가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웰메이드의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실제 아까 류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문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원학과들이 또한 수반돼야겠지만 실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방송에 대한 문제들 그것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제 전 국민의 고용보험 시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제작에 대한 문제들은 실제 이번에 최근에도 대전 MBC 프리랜서 사건이나 CJ 청주 방송의 PD 죽음이나 대구 MBC 같은 경우나 KBS 지역 방송국 개편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고 그 이슈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아까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시청자는 사실은 언젠가의 곧 잠재적인 미래의 기문이고 신원이고 또 나영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문 제작사의 꿈을 혹은 투자자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은 실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미래의 우리 인재들이 이런 편하게 내가 그게 외주도 지상파 방송이든 어디서든 한국만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현장에서 이끌어가려면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이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것도 같이 저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요. 문제까지 얘기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아까 드리는 걸로 짧게만 하면요. 10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시청자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좀 롱텀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아까 그 시청자의 군이 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파분끼리 비지상파분끼리 연결 부분이 좀 가깝지 않다고 하셨는데 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연구자께서는 좀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제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의 좀 이런 변화들을 본다면 사실 이 왜 같지 않은지에 대한 원인이 해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주 제작 환경, 방송 편성, 문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수반돼야 되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좀 대안이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연구해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중요한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김윤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발제를 보면서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지상파 또는 방송사를 키우고 다른 뭐 매체, 그래서 신문 이렇게 치환을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그 느낌은 뭐냐면 일종의 생활 시간 규정이죠. 그래서 지상파의 어떤 시간에 맞춰서 방송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많은 일들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리고 이 신문은 사회적 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렇죠.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자는 것이 굉장히 힙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는 것이 뭐냐면 지상파들은 항상 이제 특히 가장 수익이 많이 청축된 드라마 이야기를 하죠. 드라마가 위기가 없다. 그래서 지상파가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상파의 위기가 위기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위기의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규제를 이야기할 때 시민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이제 OTT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상파들은 매체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용자 단에서 보게 되면 이용자들은 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 매체든 플랫폼이든 디바이스든 서비스는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나 뭐 매체나 아니면 플랫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보는 어떤 그런 행동들로 이제 바뀌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에이지비주스의 그 황상현 박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청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지상파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시청률이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청률을 분석하는 이유들이 광고가 아닌가. 드라마의 어떤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어떤 분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 데이터를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전개에 따라서 어떤 시청률의 변화들 이런 것들, 다른들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주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방송사가 제가 그냥 개개인적 관점에서 방송사가 이 그 시장의 지배력이 무너진 시기는 저는 그보다 더 없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방송사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인하우스 정책입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인력 수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채 탤런트가 있었죠. 공채 뭐 가수도 있었고요, 코미디언도 있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외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연예기획사라든지 제작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방송 시간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들까지 커버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주 제작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OTT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하우스 정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용의 최소화를 이야기하고요, 효율화를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이 공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일단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송사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플랫폼 시대에, OTT 시대에 방송사들이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인가, 또는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해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들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송출이라든지 지상파가 가지고 있던 송출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유통의 권력의 장악력들이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송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이제 방송진흥에 대한 정책들, 방송산업진흥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업계나 이제 학교에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진흥정책보다는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방송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방송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학계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모든 매체사들이 그렇습니다. 플랫폼화되어 있죠. 방송사 마찬가지로 플랫폼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플랫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이제 드라마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많이 보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시청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정 선생님. 네, 토론을 맡은 김수정입니다. 저는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좀 요약적으로 몇 가지만 좀 나열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세션의 목적처럼 죄송한데요. 마스크를 쓰고 발언 주시고요. 마이크를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영상 콘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서 최대한 위험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일단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작비 상승 리스크와 인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이 전체 문제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발표 내용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리스크가 높은 산업,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내용일수록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힘이자들끼리가. 그리고 위험 부담 능력의 해결 여지를 어디가 갖느냐에 따라서 해결본이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서로 위험과 비용을 조금 최소화하려는 목표나 혹은 목적을 이제 서로에게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에
최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지상파 방송의 혁신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저는 지금 기존 앞에서 노동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좋았던 장밋빛 과거를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시장은 더 넓어지고 있고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들이 어쨌든 좀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5가지 정도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외주 제작 그 드라마가 이제 사실은 국내 드라마 제작 방식을 앞에서 이제 뭐 인하우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외주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분 외주 제작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주 제작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의 제작 시스템은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미스터 선샤인이나 대가본드라든지 신입사관 구혜령 같은 걸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고 비용이 들어가는 드라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시청자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시청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러니까 전적으로 외주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을 이제 지상파 방송들도 이제 좀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어쨌든 사전 제작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방송 전 사전 제작 촬영 기간을 어쨌든 최대한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저는 토론에서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KBS라든지 SBS나 JTBC의 경우에는 그 드라마 전문 제작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JTBC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밥자회사 중 예쁜 누나 등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드라마 제작이라는 것이 사전 비용이 많이 들고 고위험 콘텐츠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작사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편성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자회사를 키우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본 집중 제작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좀 그런 내부적인 혁신이라든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여튼 방송사와 제작자가 서로 이 제작비 산출에 대한 현실적인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논의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제작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추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비중을 나눌 것인지 일례로 동백꽃 필무렵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그 수익과 관련된 논의들이 여전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새로운 그 방식의 좀 현실적인 방식의 제작비 산정과 또 수익 산출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저는요 드라마를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력 있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좀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봐요. 오히려 작년 하반기 때는 괜찮은 드라마들이 각각의 시청률을 높이면서 보여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도 의외로 드라마를 본방 시청을 주로 하는 그런 시청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경쟁력 있게 좋은 드라마를 섭외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좀 현재의 제작 편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콘텐츠의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작 편수를 줄여서 완성도 있게 제작을 하고 채널별 경쟁을 좀 줄이면 현재 지금 드라마를 편성했던 시간대에는 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내놓아서 좀 거기에 대한 좀 능동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게 숨이 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 예, 마지막인데요. 차별적 지원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평가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었는데요. 조금 더 그 평가 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는 국가적 지원 방안을 단순히 시청률에 의존하는 어떤 평가 방식이 아니라 좀 그 평가를 다원화해서 다양한 문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것을 강력 어필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심사하실 때 잠깐 쓰러지실까봐 걱정했어요. 네. 지금 이제 논의를 할 거고 사실은 조금씩 시간을 좀 많이 쓰셨어요, 생각보다. 근데 워낙에 좋은 말씀들이라 제가 끊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랄까요, 시간을 이제 한 1분 정도씩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미 어떤 많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요약적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첫째, 제가 뭐가 필요하냐? 첫째, 이용자, 소비자들이 필요한 드라마라고 일단 좀 좁힙시다. 드라마 프로그램에도 좋고 드라마 콘텐츠여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용자들이 필요한 것은 니들은 무엇인가? 드라마에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장에 맡기면 이것이 해결되는가? 여기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내버려두면, 규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사업자들이 약간 혁신 안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혁신은 하겠죠. 망해가니까 아니면 자기가 망하면 별 수 없는 거고 시장에 내버려도 되는 건가? 세 번째, 시장에 내버려둬도 우리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이 안 된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할 텐데 그럼 국가의 개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제에 이제 워낙에 약간 김 교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희미하게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뭐 구체적인 규제라든가 이걸 풀어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우러서 김 선생님이 말씀하기 전에 한글 선생님이 아까 이걸 좀 이왕이면 딴 거 말씀은 좋지만 이왕이면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를 라운드업해서 1분간 좀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또 노동 선생님 말씀 주시고요. 네, 이걸로도 한 1시간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시청자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세분화라는 말 대신에 파편화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큰데 이슈는 뭐냐면 세분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면 그들만 먼저 보고 나머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원칙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거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가장 좋은 건 전 세계에서 자국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 드라마 어떤 게 나와도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장 개입이나 이쪽에서 제일 큰 이슈는 제가 쳐다보기에는 시장에 내버려 둬본 적이 없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오셨었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규제를 걷어내고 난 뒤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처음부터 그리지 않고 풀어놓은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줬는데 이제는 못하는 걸 정해주는 쪽으로 규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네, 저는 켄 댄시거라는 사람이 쓴 밀리언웨어 프로듀서라는 책을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 프로듀서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프로듀서, 굿 프로듀서, 그레이트 프로듀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험만 합격하면 프로듀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지상파가. 그런데 시청률 좋은 드라마 만드는 굿 프로듀서가 있는가 하면 시청률과 함께 테마나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레이트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도 똑같다고 저는 보고 근자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을 보면 그야말로 감동까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테마들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결국은 시청률과 좋은 평가까지를 얻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가치는 우리가 교양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시고 드라마 자체가 그 두 개의 가치를 다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주시면
이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부지런히하지만 그거에 가장 먼저 단초를 제공해주는 컨텐츠 생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내버려둬야 되느냐. 시장에 내버려둬야 맡겨야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토양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서 잘하기만 하면 돈을 좀 땁니다라는 그 흐름이 공이 알고 있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에 혈맥을 좀 마음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상태에서 시장에 맡기는 그 전략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규제를 그러니까 룰을 새로 정하는 게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게 경쟁을 하는데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룰이 조금 혈맹을 맡고 있는 게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고 열린 상태에서 올바른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 그러니까 나영석이 TVN에서 연봉 40억을 받으면 MBC에서 김태호도 40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방송사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정을 준 질문에 아주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프로듀서가 3종류의 프로듀서가 있는데 교수는 2종류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수와 아주 이상한 교수. 김윤 선생님, 1분만 해주세요, 진짜.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저도 가끔씩 이제 시청률과 관련된 또는 미래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것들 보게 되면 그냥 인사이트들이 많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청률이라는 것이 아침에 그 방송사에서 복장 앞에 이제 배치된 그 시청률 데이터가 아니라 그 시청률 데이터가 좀 더 뭔가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제작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 시장에 내버려둬야 된다는 주의이고요. 그래야지만 좀 뭔가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체들 어떤 연결만 이런 것도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한국의 어떤 그 콘텐츠 사업을 손들 때 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의 어떤 규제, 최소한 해외 사업자의 동등한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에서 그 공을 서로 찰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짧게요. 네. 화를 내리셔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불쌍해서 숨을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어쨌든 아까도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공익적 가치,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 고민을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시청률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개화 드라마의 그런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국가가 지상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작을 우리가 5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5분 더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을 우리 논의되지 않은 것이 말씀 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없으면 의무적으로 예. 자기소개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신문의 홍종배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중심 교양물 중심을 제작하고 입은 가려주십시오. 마스크 네. 입만 가려주세요. 코로 괜찮습니다. 네. 방금 김수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드라마를 넘어서 다큐멘터리 제작사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자회사 정도는 지상파가 중심이 되어서 키우는 게 진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한 발자국 들어가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BBC 스튜디오처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을 좀 분리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오준호 교수님한테 플로어까지 다 토론을 했다고 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김경 박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넷플릭스 킹덤을 재밌게 봤는데요.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걸 글로벌에서 많은 거 보고 뭐 갖고 산다는데 그럼 이건 한류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지금 고맙습니다. 길게 우리가 토론을 했고 김주영 박사님은 계속 듣고 계시는데 이제 김주영 박사님이 아시겠지만 이 단일화 교육을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한 2분에 걸쳐서 마무리 주시면. 네, 선생님의 말씀 진짜 잔뜩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실천적으로 되게 큰 인사이트를 주시는 말씀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이 내버려둘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이것은 양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저는 사실 아까 최영경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웰메이드를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느냐, 너무 안타깝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원인이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실 여기에서 피력을 했는데 사실 피력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저는 사실 썼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로 감당을 하고 그것이 차후의 기대 수익으로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계속 발생을 해서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디자인.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으로 지금 내고 그것이 물론 제도적인 여러 가지 왜곡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잡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사실 외주 제작 비율 규제 그래 풀어줄게 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 가장 불안해요. 그 편성 규제에 대해서 방통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외주 제작 비율을 강하게 요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왜곡된 효과를 가지고 올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걸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광고 시장 이런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로 북한시켜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사실 굉장히 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홍세현 선생님의 질문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TV의 누기일 뿐이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은 게 TV로 우리가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T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판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판대에서 지금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지? 지나가서 보는 거죠. 적어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볼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는 갑판대에 놓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장과 정책적인 문제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재생산의 문제들을 과연 시장에서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과연 이러한 A급 요소들 외에 다른 제작 요소들이 얼마만큼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떤 항목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데이터 아까 김용 선생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윌슨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데 사실 윌슨의 시청률 데이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지상파가 가장 문제는 여러 지점에서 시청자가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의 모습을 이용을 저희도 이제 1분 때로 막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지 그걸 분석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모니터링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 샘플들이 굉장히 작아요. 연령대를 나눠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대표시킬 수 있을까? 이걸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어떤 때는 바뀌는 것이죠. 근데 황세현 선생님들이 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얘기도 또 하셨어요. 네, 자회사,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 핵심 요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자회사의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들도 MBC는 사실 자회사에 대해서는 약간 손을 긋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혁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기술적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어떤 요소들도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외주 제작 시장과의 그런 인력이 진행한 것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이것은 제가 이제 곧 만들기로 하는 유료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한국 방송학회가 주관하고 한국 방송협회가 후원해주신 한국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의고사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분, 토론해주신 분, 또 프로에서 경청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